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은 9월에 함께 읽자고 얘기한 적이 있던 책 밤의 여행자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재미도 그렇지만 책이 전하는 메시지도 정말 확실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게 이 얘기였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야기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읽었다고 끝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어도 재밌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중요해 보이는 단어 5가지를 골랐는데, 그 중심 단어 5가지 이야기해보면서 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제가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는 추리인데요. 영국 추리작가 협회가 이 책을 추리 부문 소설 수상작으로 택하면서 흥미로운 에코 스릴러다. 자본주의의 위험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라고 평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책의 장르가 추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작가는 이 소설을 쓸 때 특별한 장르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거릿 애트우드를 떠올렸는데요. 시녀 이야기, 증언들 등의 소설로 유명한 작가 애트우드 역시 SF 작가라는 호칭을 많이 듣지만 정작 자신은 SF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또 SF 작가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하는 물음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SF가 뭔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애트우드는 흔히 과학소설로 명명하는 SF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나는 과학소설이 아니라 사변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제 사변소설이라고 하면 기존의 SF라고 불리는 과학소설의 정의를 넓혀서 과학에만 얽매이지 않은 사고의 틀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둔 소설을 말하는데, 우리가 SF뿐만 아니라 추리나 스릴러나 판타지 같은 여러 장르를 떠올릴 때 의뢰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SF 하면 로봇이 나온다든가 외계인이 나온다든가 하는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들. 에투드는 그런 장르의 정형성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상상하고 또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면서 썼기 때문에 자신이 과학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윤고은 작가님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이 추리 부문에서 상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추리소설의 모양새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탐정이 등장하지도 않고 칼이나 총을 들고 나오는 범인들도 없고요. 그리고 이 책이 다른 문학상의 SF, 판타지 후보에도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의 어떤 부분은 SF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스릴러나 추리나 판타지 같기도 하다는 건데, 그래서 추리 소설이니까 뭔가 미스테리한 게 나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다각도로 음미해서 읽으면 책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인 고요나는 재난 전문 여행사인 정글에서 재난 관광 상품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재난 전문 여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코스를 짜서 실제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인데, 소설 속의 여행사가 갖고 있는 재난 여행 코스가 1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재난 코스를 많이 갖고 있는 여행사는 실제로는 없겠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난 곳을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뜻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체르노빌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게 그런 다크 투어리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던 요나가 성추행과 실적 압박으로 사표를 내게 되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에 인기 없는 상품의 관광지에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해보고 그 여행지가 계속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보고서를 대신 써보라는 제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베트남 무이라는 지역의 싱크홀을 관광하러 가게 되는데요. 무이의 싱크홀 재난은 50여 년 전에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재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듯한 굉장히 가난하고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어요. 재난 상품을 만들어내고 평가하는 일에 익숙한 요나에게는 무이의 싱크홀은 굉장히 특징이 없고 밋밋한 관광지로 보일 뿐이에요.
일주일 정도 후에 싱크홀을 여행한 요나는 이제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기차에 탔다가 우연히 낙오가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에 휩쓸리게 돼요. 지갑도 없고 여권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리조트에 임시로 다시 지내게 되는데, 요나가 재난을 관광하는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라 여행사 정글의 프로그래머임을 알게 된 리조트 매니저가 요나에게 또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돼요. 무이 지역의 싱크홀 재난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이 무이 지역을 사들인 폴이라는 회사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 작업에 요나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요나는 과연 그 일을 승낙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 조금 특이하달까? 제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게 주인공이 요나였어요. 두 번째 중심 단어이기도 한데요.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주인공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흔히 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가 자신을 주인공에 이입해서 좀 몰입하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네 하면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이 소설에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요소가 없어요. 요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나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 가족이나 친한 친구는 없는지, 이런 과거 혹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정글이라는 여행사의 프로그래머로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이 회사만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나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길에 요나가 낙오돼서 혼자 남게 됐을 때 여권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하물며 대사관 직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성추행했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아주 빈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글이라는 여행사 이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냉혹한 사회를 표현할 때 흔히 정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정글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자 또 그 정글의 구성원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요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은 뭘 좋아하고 싫어한다 같은 호불호, 감정, 느낌보다 요나가 회사 정글에서 갖고 있는 지위, 즉 프로그래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프로그래머라는 자리는 요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의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걸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자기만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시시덕거리고, 또 프로그래머 업무가 아닌 상담 전화를 자꾸 요나에게 돌리고, 또 심지어는 상사가 요나를 성추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요나는 그 현실을 전복하고 뭔가 바꾸려는 노력 대신에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게 사실은 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내가 그걸 정말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회사 소식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게 맞고 상사가 나를 성추행한 게 맞고 이런 걸 다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밀려나게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는 이유가, 혹은 직장 동료가 나만 빼고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내가 회사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현대 사회에서의 자리? 우리가 직장에서 부여받은 자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사라진다고 뭐 회사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자리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더 요나가 프로그래머라는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나 싶고, 또 그런 면이 요즘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중심 단어는 재난이에요. 이 소설에서 재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거든요. 우선 보는 재난. 소설에서 재난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타인이 겪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쓰나미, 싱크홀 같은 재난은 굉장히 안타깝고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보러 가고 싶어하는 광경이기도 해요.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자극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남들이 힘든 걸 보면서 그래도 내 처지는 저 사람들보다 낫구나 하면서 뭐 위안을 얻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요나는 사람들이 재난을 여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가까운 건 무섭거든요. 내가 매일 덮는 이불이나 매일 쓰는 그릇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행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잠깐의 체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 여행이라는 일시적인 경험을 통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꾸릴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만 존재하는 셈이죠. 재난이라는 게. 요나에게 이전의 재난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존재해야만 하는 재난이고, 동시에 내가 만들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상사의 권유 아닌 권유로 여행에 참여도 하고, 또 베트남의 낯선 도시에서 미아가 되기도 하면서 멀리서 보기만 하던 재난을 관광 그리고 고립이라는 형태로 겪게 돼요. 여기서 재난은 보는 것보다 한층 가까워진 겪는 재난이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그리고 이 무이 지역을 사들인 회사 폴이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재난 시나리오에 요나를 참여시키려고 하면서 재난은 요나에게 더 가깝게 다가와요.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재난은 인간이 참여하는 재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난에 가까워요. 이렇게 재난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재난이 정말 언제까지나 남의 일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재난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재와 천재,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발생하는 재난하고 자연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과연 재난을 자연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부를 만한 지구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체감하고 있잖아요. 뭐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여름과 겨울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게 그냥 자연이 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지나친 개발, 지나친 개입, 이런 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게 된 만큼 지진, 싱크홀,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원인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좀 중요하게 느껴졌고,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무의. 요나가 관광하러 갔던 싱크홀 재난의 발생지예요. 싱크홀은 50여 년 전에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재난 이후에 싱크홀은 이제 호수로 바뀌었지만 싱크홀 주변 지역의 황폐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무이 지역 사람들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0여 년 전에 재난에 묶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단어가 오버 투어리즘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과잉 관광 혹은 관광객 과잉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수의 그런 여행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관광객이 너무 지나치게 침범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무이 지역 주민들이 바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싱크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여행객이 구경하러 오는 재난 자체에 기대어서 살고 있어요. 관광객들 앞에서 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재난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음식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걸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또 무이의 좋은 지역은 리조트 같은 관광객을 위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무이 사람들은 별로 물도 잘 안 나오는 변두리 지역에 드문드문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관광객이 원하는 재난이 벌어진 무이를 연기하는 엑스트라로만 존재하게 된 거죠. 또한 지역 주민이 연기하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그 사람들의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이미지로만 남아있어요. 인간이 겪은 혹은 인간이 만든 재난,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쓰는 데서 이 다크 투어리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이의 싱크홀을 비롯해서 여행사 정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재난을 무슨 3D, 4D 영화 보듯이 신기한 볼거리,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흥미 위주로 소비되는 재난과 또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 전시, 빈곤 전시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한 이미지로만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혹은 안 된 사람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낫구나 하는 식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행위,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관광객들이 무이 지역에 뭘 기대하고 온 걸까? 뭐가 보고 싶어서 이 재난 장소를 찾은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혹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을 증명해내는 용도로만 존재하는 특정한 모습, 장면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장면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5번째 단어이자 마지막 단어는 파편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서 주인공이 요나를 소개할 때 제가 과거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물 같다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저는 요나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파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에는 이렇게 파편화되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막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나는 집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인물이고 또 회사 정글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무이 지역 주민들도 그 재난 지역을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위에 우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재난을 당한 불쌍한 아이를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아이가 선택된 이유는 그냥 어린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 더 이상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뺏기는 식으로 이게 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임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체 일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그 회사 폴이 지역을 부흥시키겠다는 미명 아래 재난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재난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은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는 짧은 어떤 텍스트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너는 저기서 어떤 단어를 말하는 사람. 파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대사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그뿐이다 라는 식으로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1만큼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절반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숫자로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감도 희미해질 뿐더러 다른 사람과 연대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없고 또 공동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죄를 아주 조금씩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렵고 죄의 책감마저도 희미해지는 거죠. 현대사회는 철저한 분업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분업, 그런 파편화가 사람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파편화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좌우로 흩어진 파편. 제가 여기서 떠올린 거는 포드식 생산 방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라인 위에 올라가 있고 라인이 움직이면 자동차가 뼈대만 있는 채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면은 각자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오면 자기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나는 여기 나사 받고 나는 저기에 뭔가를 끼우고 하는 식으로 자동차 한 대가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른 채 나는 그냥 거기서 작은 역할 하나를 맡아서 할 뿐이에요. 물론 제 경험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이라서 실제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일이어서 누구든지 금방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아주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사람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모두가 다 일부만 알고 있고 금방금방 사람이 바뀌는 구조니까. 이렇게 좌우로 흩어진 파편이 있으면 위아래로 흩어지는 파편도 있을 텐데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하청 구조를 떠올렸어요. 어떤 큰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쪼개면서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위로 다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도 모른다는 답변만 내려올 뿐이니까요. 이렇게 파편화된 사람들이 다 따로 떨어져서 부유하면서 살아갈 때 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조감하지 못하고 통째로 알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보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게임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말로만 존재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소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소설이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도 약간의 희망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재난 여행을 만드는 사람으로, 재난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주인공인 요나는 언제나 재난에서 또 삶에서 살짝 비껴선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굉장히 열중하면서 사는데, 그런 요나의 행동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점처럼 혼자 있던 요나가 다른 점을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에 선이 생길 때, 요나는 자기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의 결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냥 희망적이거나 마냥 행복하게만 끝나는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책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결말까지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밤의 여행자들을 읽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5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태까지 한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니까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이런 부분이 더 좋았다 혹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책을 더 풍부하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 같은 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한 책은 9월에 같이 읽자고 골랐던 책 밤의 여행자들이었고요. 10월에 읽을 책을 제가 함께 골라보고 싶어서 커뮤니티에 투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3권의 책을 제가 골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분들이 골라주신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10월에 읽어보려고 해요. 밝은 밤 읽고 싶으셨던 분이나 혹은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같이 읽어보고 또 이렇게 월말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선택받지 못한 다른 2권의 책도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좋은 책이란 걸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읽어보고 또 좋았던 지점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엄청 길까봐 걱정인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